최근 사회 돌봄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엔 감염병 시대의 돌봄 문제가 큰 화두가 되고 있죠. 어르신, 장애인, 어린 아이들 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부담들을 사회가 나눠야 한다, 사회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전북토기 사람, 우리 지역에서 이런 공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또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곳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전북종합재가센터 이선경 센터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첫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북사회서비스원의 전북종합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선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센터장님은 전북종합재가센터에 계십니다. 먼저 이 재가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직접 집에 찾아가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뜻인가요? 네, 이제 재가라는 이제 의미를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있을 채 집가를 사용해서 집에 머물다라는 의미인데요. 흔히는 이제 재가복지 서비스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재가복지 서비스는 집에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사회적 서비스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에서 찾아가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네. 그 서비스 내용에는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가 있고 또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등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집에만 하루 종일 계신 어르신들 또 그런 분들 많으시죠? 이 전북에는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좀 얼마나 계신가요? 지금 전라북도에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 현재 이제 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어르신들은 한 94,500명 정도가 돼요. 근데 전북연구원 자료를 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 인구는 한 13만 700명으로 이게 집계되고 있는데, 전라북도 65세 노인 인구 대비 이 돌봄 필요한 인구 수를 보면 한 33% 이상이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무슨 재가센터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민간이 운영을 하는 걸까요? 네, 예. 저도 이제 길을 가다 보면 진짜 재가 노인복지센터라는 간판들을 진짜 다양하게 볼 수 있는데요. 네. 재가 노인복지센터, 그냥 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 기관 이렇게 여러 가지 간판들이 있는데 다 모두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운영의 주체들은 각각 다를 뿐이지만 다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입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전북종합재가센터는 어떤 역할인가요? 공공에서 총괄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공공에서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요. 사람들이 대부분 재가 종합재가센터라다 보니 재가 서비스를 전체 총괄하는 곳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곳도 있는데 이제 그건 아니고 현재 네. 이제 도내에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한 775개 정도가 되고 거기에 활동하는 요양보호사가 2,5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활동하는 부분에서 그 도내 돌봄 영역에 제공되고 있는 58개 재가 시설, 그다음 장기요양기관, 그다음에 활동 지원사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 사회 서비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지원하고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봄 제공 기관들과 앞으로 돌봄 문제를 해결하고 연대하기 위해서 저희 그 센터는 돌봄 지지망 구축, 긴급 돌봄 사업,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 그다음에 돌봄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등을 지원해 줌으로써 네. 돌봄 영역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입니다. 네, 정말 오늘 저희가 자주 언급하게 되는 게 아무래도 돌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돌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겠죠. 그 돌봄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는 편이고 그에 따른 수요도 당연히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고령화 사회나 가족 형태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기존과 차별화된 돌봄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욕구에 맞춰서 돌봄의 수요의 필요성은 더 높아지고 있고 앞서 말한 대로 돌봄의 그 노인 인구 수는 13만 700명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아마 그보다 더 많은 33%보다 더 많은 50% 이상이 이 돌봄 수요가 급증하지 않을까. 특히는 이제 고령화 사회 되면서 이러한 욕구들은 더 높아짐으로 연결될 걸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런데 이 코로나19가 또 지속되고 또 길어지면서 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더 많아졌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가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도 또 많다고 네. 들었는데요. 이분들의 어려움을 좀 잘 파악하고 계신가요? 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돌봄 정책이나 제도권 안에서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돌봄 사각지대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여전히 이제 많이 있는데요. 이제 기존에 특히 그 가구 규모의 소규모화와 또 맞벌이 가정의 증가, 또 아동을 돌보면서 노인을 이제 부모를 돌봐야 되는 이중 돌봄의 문제가 이제 가족 부양에 대한 부담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거는 예전부터 또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인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에 대한 부양이 이제 부담이 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집에 이제 코로나 확진 등으로 인해서 돌봐줄 사람이 없다 보니까 네. 현실이 지금 어렵게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더 많아지고 또 많은데 그래서 이 전북종합재가센터에서는 긴급 돌봄 지원단을 모집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나요? 지원하는 그 돌봄 인력 중에 일부 코로나 우려로 인해서 지원을 좀 꺼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의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돌봄 인력들이 그래도 함께 동참하고 지원해 주시려고 해서 지금 돌봄 인력으로 활동하시려고 많이 자원해 주시고요. 특히 저희가 이제 돌봄 인력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더라도 사전에 감염병 예방 수칙이나 개인 보호 장비 등을 제공해서 서비스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긴급 돌봄 지원단에 선정된 분들은 지금 이제 현장에서 직접 방문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일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긴급 돌봄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번 주 11일부터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돌봄 인력 8명이 지금 교육을 이수했고 이번 주에도 한 6명이 이제 상시 모집으로 이제 면접을 보고 또 투입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현장으로 연결돼서 활동하고 있지 않지만 대상자를 일단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긴급 돌봄은 어떤 분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제 긴급 돌봄의 이제 지원 대상자들은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들이 이제 대상이고요. 저희가 긴급 돌봄에는 두 가지로 이제 분류가 돼요. 긴급 코로나19 긴급 돌봄이 있고 코로나19 외 돌봄이 있는데요. 코로나19 돌봄은 이제 돌봄이 필요한데 가족이 확진으로 인해서 가정 내 돌봐줄 사람이 없거나 네네. 기존에 이제 요양보호사들이 제가 서비스를 집으로 가서 제공을 했었는데 그 요양보호사 제공 인력들이 이제 확진으로 인해서 어르신 댁이나 장애인 댁에 갈 수 없어서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19 돌봄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요. 그 외에 코로나19 외라는 돌봄을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하고 요즘에 이제 장기요양 등급을 받거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거나 또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약간 그 신청 기간에 대기 시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장기요양 같은 경우 뭐 한 달에 선정 대기 시간이 있다든가 이럴 때 돌봄은 진짜 바로 필요한데 그 선정 대기로 인해서 돌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중위 소득 120% 이하인 분들한테 저희가 돌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즉각적으로 돌봄을 신청할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요즘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돌봄을 받고 싶을 때 신청은 어떻게 또 어디로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14개 읍면동으로 저희가 이제 긴급 돌봄 사업을 이제 진행에 대한 걸 안내를 해드렸고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간 뭐 사회복지 기관이나 개인적인 정보를 이제 습득해서 저희한테 직접 사회서비스원으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선정을 통해서 긴급 돌봄이 바로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신청자가 더 많아진다거나 수요가 더 많아졌을 때 어떻게 돌봄 지원단의 인력을 더 늘린다던가 이런 계획도 있으신가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대상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짧은 시간 내에 신속하게 돌봄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말 돌봄 인력들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20명의 돌봄 인력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을 본다면 20명 이에 더 많은 배수의 인력을 충원해서 인력 풀을 가동을 해야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긴급돌봄 사업에 대해 관심도 가져주면 좋지만 또 인력으로 또 같이 참여해서 긴급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돌봄 지원단이 더 많아지고 돌봄 노동자들이 더 많아지면 아무래도 그 사람들의 인권과 권리 보장도 또 중요해질 겁니다. 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경우에는 폭언과 고성, 또 성희롱에 노출된 돌봄 서비스 종사자들의 인권과 또 권리 보장을 위해서 이 녹음 장비를 보급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아마 문제가 될 만한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돌봄 노동자들의 인권 권리 문제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돌봄 노동이 사회 서비스로 도입된 지 한 14년, 15년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돌봄 노동의 대다수가 지금도 여성이고 이분들을 통해서 폭언이나 성희롱들이 현실 그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돌봄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와 권위 향상을 위해서 타 시도는 조례를 개정해서 그 안에 돌봄 노동 지원 센터 등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돌봄 노동자의 권익이나 건강이나 직장의 안전 이런 것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돌봄 노동자도 저희가 생각하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네. 우리 사회를 유지시켜주는 노동이긴 하지만 또 봉사와 희생이라는 단어에 가려져서 온전하게 인정되지 못하는 그런 돌봄 노동자의 인권과 처우는 앞으로도 계속 개선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제가 있는 사회서비스원도 인권 경영, 인권 실천을 위해서 경영 컨설팅 단도 이제 구성을 해서 돌봄 종사자들의 인권과 처우와 이런 문제들을 지원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돌봄 노동자들의 마음을 또 잘 이해하시는 게 우리 센터장님도 돌봄 현장에서 또 오랫동안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전에 노인복지관에 계셨다고요? 제가 사회복지를 이제 졸업하고 노인복지로만 있었던 게 한 17년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첫 직장이 노인요양시설이었어요. 그래서 노인요양원에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치매 어르신들과 같이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사실 신체 수발도 제가 어렸지만 그런 것들도 다 이제 경험을 좀 해봤었고요. 노인복지관에서는 제가 독거노인을 위한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나 그다음에 전주시에서 수행했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그다음에 독거노인 중증장애 응급안전 서비스라는 사업 등을 통해서 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일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또 돌봄과 관련된 현장으로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앞으로도 돌봄과 관계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만큼 이 돌봄 관련해서 또 많은 보람을 또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때는 이 복지관에서 한여름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아예 강당에 텐트를 치고 또 함께 잠을 자고 이렇게 생활을 같이 했다고요? 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폭염으로 인해서 거주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모셔와서 저희 복지관 강당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복지관 강당에 텐트를 15개 동을 쳤었어요. 그 안에. 그래서 약간 캠핑 느낌처럼 젊은 친구들한테는 지만 어르신들도 색다른 경험이었거든요. 네, 더위를 피해서 복지관에 와서 시원한 그 잠자리 저녁에 야간에 잠을 청하려고 왔지만 그 안에서 프로그램 영화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이제 너무 지루하지 않게끔 마사지도 해드리고 레크레이션도 매일 이제 요일별로 변경을 하면서 어르신들과 생활을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어르신들이 각 텐트에서 2명씩 자는 거에 대해서 약간 부담도 느끼고 그럴 수 있죠. 네. 또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약간 낯설기도 했는데 네.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친구도 만들기도 하고 또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간식을 싸와가지고 또 서로 나눠 먹기도 하고
이런 공간들에 의해서 또 어르신들과 서로 부딪히는 게 참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또 한번 다시 되새겨보기도 했고요. 이런 날이 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정말 그 학생 때 뭐 수학여행을 가거나 수련회를 갔을 때 그런 기분을 정말 네, 오랜만에 그렇죠. 또 네. 네, 느꼈을 것 같습니다. 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참 코로나 이전이어서 또 가능했던 것이었고 이제 좀 옛 추억이 된 것 같은 그런 네. 기분이 드는데요. 센터장님도 이제 이게 코로나19만 아니었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돌봄 사업들을 진행해 볼 텐데 이런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떠신가요? 이제 너무 아쉽죠.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어르신과 몸으로 부딪히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비대면이라는 이름으로 제약이 좀 생기다 보니까 예전처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선뜻 좀 생각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예전에 또 이 무더위 쉼터 운영은 했었지만 농촌동에 찾아가는 이동복지 서비스를 했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감염병 시대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활발하게 19년도에 농촌동에 찾아가서 어르신들과 만나면서 식사도 도시락도 연탄은행과 연결해서 지원도 해드리고 저희가 직접 매니큐어도 발라드리고 이런 것들을 사소하게나마 했었는데 그런 것이 좀 없어지다 보니 지금 좀 많이 안타깝고 아쉽죠.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의 이 감염병 시대죠. 이런 상황에서 이 돌봄은 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감염병 시대라고 돌봄을 특별하게 다루어야 된다고 하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지역사회 연대가 정말 필요하다, 지역사회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다 돌봄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고립되어져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도 지역의 위기 어르신 복지 돌봄 사각지대 어르신들에 의해서 일상생활 지원단이라는 그걸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봤었는데 그거는 이제 어르신이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을 토대로 주변에 마을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뭐 세탁소에 있는 뭐 사장님이던가 마트에 있는 종업원 뭐 아니면 통반장님 사회복지사 이런 분들이 어르신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 사람들이 함께 어르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잘 지내시는지 확인하는 이런 생태망 구성을 해서 네트워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여전히 감염병 시대지만 더 오히려 그게 더 구석구석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돌봄은 이제 휴먼 서비스인 만큼 비대면 서비스도 중요하긴 하지만 비대면 서비스 안에 아까 말한 관심과 보호가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관계도 단절되고 거기에 통해서 고립감도 생기고 우울감으로 이어지면서 또 고독사까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독거노인 중증장애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지역 내 센서 같은 것들이 집에 이제 마련이 돼서 어르신들 움직인 상태를 확인한다거나 뭐 화재 감지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고 정신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요즘에 AI 돌봄 인형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집에 홀로 계시는 어르신의 장애인들의 전기 사용량의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홈키트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조금이나마 감염병 시대에도 어르신들의 장애인들이 그냥 고립되지 않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합니다. 네, 단순히 어떤 한 센터의 노력,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이 지역사회가 꾸준하게 관심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센터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누구나 노인이 되잖아요. 근데 이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 고민도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센터장님이 그동안 정말 많은 분들을 또 만나오셨을 텐데 그분들 중에서도 좀 건강하게 또 정신 건강도 마음 건강도 좀 건강하게 그렇게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그런 분들은 어떻게 공통점이 있으신가요? 제가 보면은 저도 그러지만
뭐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고 또 몸도 아프면 마음이 아파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몸과 마음이 다 정신이 건강해지려면 스스로 이제 만들어 가야 된다고는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르신들의 노고를 미리 설계하고 준비하는 어르신들은 힘들더라도 본인의 노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또 받아들이는 게 그게 건강한 삶의 시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복지관에 제가 있는 동안 어르신들을 바라봤을 때 어르신들은 건강하게 해서 열심히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또 사회활동이나 봉사활동도 참여하면서 거기 안에서 긍정적인 에너지와 엔돌핀을 찾고 활동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 역시 그걸 보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 이런 네네. 것들이 좀 받아들였는데요. 아무래도 건강한 어르신들은 대부분 보면은 본인들이 하고 싶어하는 취미나 여가생활 이런 것들이 꾸준히 활동되고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건강하고 보람된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참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제 끝으로 전북 종합재가센터 그리고 센터장님의 또 앞으로의 계획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계획이라기보다는 앞에 말씀 다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돌봄과 관련해서 함께 더하고 함께 나눈 돌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함께 나누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살기 좋은 사회란 어떤 사회일까요? 돈을 잘 벌 수 있는 사회, 또 교통이 편리한 곳, 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마음 편하게 돌봄을 받고 또 복지 혜택이 촘촘하게 쌓여진 그런 사회, 이런 곳이 참 살기 좋은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전북토 이 사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